그날 밤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오빠의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젖은 블라우스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고 오빠의 시선이 제 쇄골을 스쳤죠. 젖은 옷을 말려야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젠 나도 외롭다고. 오빠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까지 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친구 혜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4월의 봄빛이 쏟아졌지만 혜진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혜진의 뺨을 비췄을 때 저는 그 창백함이 햇빛 때문에 더 두드러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혜진의 피부는 반투명해 보였어요. 마치 언제든 사라져버릴 것 같았죠. 저는 오빠 옆에 서서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혜진이 제 손을 먼저 잡았어요. 남편인 오빠보다 먼저요. 혜진의 손가락이 제 손목을 감쌌을 때 그 차가움이 제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친구인 저를 먼저 찾았을까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삐소리, 간호사들의 낮은 대화, 그런 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작은 공간만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았어요. 혜진의 숨소리조차 가늘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혜진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희야. 목소리가 바람에 날릴 듯 약했어요. 저는 혜진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혜진의 손바닥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원래 이렇게 작았나 싶을 정도로. 혜진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혜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데 힘이 부족한 것 같았죠. 저는 혜진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혜진의 숨결이 제 뺨을 스쳤어요. 너무 약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부탁했어요. 자기가 없을 때 오빠를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흘리면 혜진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혜진 앞에서 제가 무너지면 안 됐어요. 그래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제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 마지막 악력이 손목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오빠의 손을 잡았죠. 오빠는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혜진을 떠나보낸 사람처럼,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람처럼. 저는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혜진을 웃게 만들던 오빠였는데, 농담을 잘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혜진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던 오빠였는데, 그날 이후 저는 그 부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혜진을 잃은 오빠가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달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가끔 밥이나 챙겨주고, 안부를 물어보고, 청소를 도와주고, 혜진이 했던 그런 일상적인 역할을 대신해달라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혜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자기가 떠난 후 오빠가 어떻게 무너질지, 그리고 그 옆에서 제가 어떤 존재가 될지. 혜진은 제게 단순한 친구의 역할만을 부탁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혜진은 저와 오빠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기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던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 한쪽이 저려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 오빠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아래 서 있는 오빠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 넓은 등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죠. 오빠는 벽에 한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건지, 울음을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 슬픔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게 될 거라는 걸. 그 무게가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끌어당길 거라는 것도요. 오빠의 슬픔과 제 슬픔이 뒤엉켜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게 만들 거라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일주일 후 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비에 젖어 떨어지고 있었죠. 분홍빛 꽃잎들이 빗물에 쓸려 내렸습니다. 혜진이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었는데 정작 혜진은 그 봄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혜진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혜진은 웃고 있었어요. 햇살 아래에서 만개한 벚꽃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는 매일 오빠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사흘에 한 번이었어요. 그러다 이틀에 한 번이 됐고 어느새 매일 오빠의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5분, 때로는 10분도 넘게요. 문이 열릴 때마다 오빠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반찬통을 들고 갔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일부러 무뚝뚝하게 건넸어요. 너무 걱정하는 티를 내면 오빠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오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문을 열어줬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집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모든 커튼이 쳐져 있었고 창문도 굳게 닫혀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죠. 빨래가 소파 위에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밀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 굳어 있었어요. 거실로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4월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빛을 타고 춤을 췄습니다. 오빠에게 창문 좀 열라고, 이러다 곰팡이 핀다고 툭 던지듯 말했죠. 오빠는 대답 없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우유 하나, 맥주 몇 캔.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한 음식들을 버리고 새로 가져온 반찬을 차곡차곡 넣었어요. 화분도 봤습니다. 혜진이 아끼던 스킨답 서스였어요. 잎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잎사귀들을 떼어내며 생각했어요. 제가 물을 주지 않으면 이 화분도 죽겠구나. 밥은 먹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죠. 오빠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어차피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고 얼굴색도 창백했으니까요. 1시간쯤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도 청소했습니다. 땀이 났지만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덜 아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혜진 생각이 나서 울 것 같았거든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토요일에 또 오겠다고 말했어요. 오빠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닫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진이 없는 세상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렇게 토요일마다 오빠의 집을 찾았습니다. 반찬을 가져오고 청소를 하고 화분에 물을 줬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됐고 청소기는 어디 있고 세제는 어디 놓여 있는지도 알게 됐죠. 오빠의 집이 제 집처럼 익숙해졌어요. 몇 주가 지나자 오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문을 좀 더 빨리 열어줬고 가끔은 제가 만든 반찬을 먹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오빠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빠가 농담을 했습니다.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이 집은 나보다 내가 더 자주 오는 것 같다고 웃으며 한 말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오빠가 웃는 걸 봤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그게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혜진의 부탁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았어요. 오빠를 보면 안심이 됐으니까요. 오빠도 저를 보면 조금은 편해 보였고요. 하지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혜진의 남편을 돌보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떨쳐내려 했어요. 혜진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빠를 만나는 그 시간이 제게도 위로가 됐으니까요. 저도 외로웠어요. 혜진을 잃은 건 오빠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20살 때부터 함께했던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친구를. 그리고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오빠뿐이었죠. 우리는 같은 사람을 잃었고 같은 방식으로 슬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통을 들고 오빠 집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계단에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화분에 물을 주다가 흘린 것 같았어요. 조심하려 했는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뒤로 젖혀졌어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난간이 손끝을 스쳤을 뿐이었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계단에 떨어졌습니다. 왼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제 몸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감각이. 오빠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이 이상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거든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는 요골골절이라고 했어요. 깁스를 해야 하고 최소 6주는 팔을 쓸 수 없다고. 왼팔이었지만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이 됐습니다. 오빠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잘못이라고.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조심하지 못한 거라고 말했지만 오빠는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어요. 며칠만이라도 자기 집에 있으라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하지만 오빠가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 때문에 다친 거니까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저는 오빠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첫날 밤 현실을 깨달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샤워를 하려는데 깁스한 팔로는 옷도 제대로 벗을 수 없었습니다. 비닐로 팔을 감싸야 했는데 그것도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결국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빠가 욕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조심스럽게 비닐을 감아줬어요. 오빠의 손가락이 제 팔을 스쳤고 그때 느꼈습니다. 미묘한 떨림을. 오빠도 어색했던 것 같아요. 시선을 피하면서 빨리 작업을 끝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얼굴을 씻을 수가 없었어요. 한 손으로는 불가능했죠. 오빠를 또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얼굴을 좀 씻겨줄 수 있냐고.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제 앞에 앉았어요.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고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수건을 댔어요. 오빠의 손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마를 닦을 때 오빠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뺨을 닦을 때 오빠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턱선을 따라 수건이 움직일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감지 않으면 오빠와 눈이 마주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눈을 감으니 더 선명했습니다. 오빠의 체온이, 숨소리가, 손길이. 오빠의 손가락이 제 뺨을 스쳤을 때 그 온기가 피부에 남았어요. 물기를 닦아낼 때 오빠의 손가락이 제 입술을 스쳤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떴고 오빠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빠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죠. 오빠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 닦았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날 이후 그런 순간들이 반복됐습니다. 오빠가 식사를 도와줄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지퍼를 올려줄 때, 머리를 묶어줄 때, 매번 오빠의 손이 제 피부를 스쳤고, 매번 저는 그 온기를 기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빠가 제 머리를 감겨줬습니다. 샤워기 물을 제 머리에 뿌리면서 오빠의 손가락이 제 두피를 마사지했어요. 샴푸 거품이 이마로 흘러내렸고, 오빠가 그걸 닦아줬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오빠의 시선이 제 목선을 따라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사이의 경계도 흐려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접촉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빠의 손길이 제 어깨에, 등에, 팔에 머물렀습니다. 저도 오빠에게 기댔어요. 균형을 잡는다는 핑계로, 어지럽다는 핑계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오빠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제 얼굴을 닦아주던 그 부드러운 손길이, 제 머리를 감겨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고 마주쳤던 오빠의 눈빛이. 저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오빠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피부가 오빠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위험한 선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걸. 그날은 장마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병원 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산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옷이 흠뻑 젖었어요. 깁스한 팔까지 젖어버렸습니다. 오빠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블라우스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머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추웠어요. 6월인데도 빗물에 젖으니 몸이 떨렸거든요. 오빠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며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젖은 옷은 깁스한 팔로는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오빠가 알아챘어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카디건을, 그 다음 블라우스를. 젖은 천이 피부에 들러붙어서 쉽게 벗겨지지 않았어요. 오빠의 손이 제 어깨를, 등을, 팔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의 숨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게 들렸어요. 제 숨소리도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속옷만 남았을 때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도 저를 보고 있었죠. 오빠의 시선이 제 쇄골에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젠 나도 외롭다고. 오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빠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빗물에 젖어 차가워진 제 피부 위로 오빠의 체온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럽게, 혜진에게 미안하다는 듯. 하지만 저는 더 깊이 오빠를 끌어당겼습니다. 건강한 오른팔로 오빠의 목을 감싸며 입술을 열었어요. 오빠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제 허벅지를 감싸 안으며 침실로 향했어요. 저는 오빠의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빠의 냄새가 났어요.
비누 향기와 빗물 냄새가 섞인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혀졌습니다. 오빠가 제 깁스한 팔을 베개 위에 올려놨어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 배려가 제 가슴을 더 뛰게 만들었습니다. 오빠가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냐고, 정말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니, 원한다고. 오빠를 원한다고. 그날 밤, 비는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남은 옷들이 하나씩 꺾여졌고,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오빠의 입술이 제 목을, 어깨를, 그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오빠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오빠가 제 깁스한 팔을 다치지 않게 배려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우리를 억눌렀던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외로움이었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욕망이었을까요? 아마 그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제 손이 오빠의 등을 타고 내려갔고, 오빠의 손은 제 몸의 곡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렀어요. 이름을, 숨결을, 신음을. 빗소리가 우리의 소리를 감싸줬습니다.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 저는 오빠에게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다 격렬하게. 우리는 서로를 채웠습니다. 빈 곳을, 외로운 곳을, 아픈 곳을. 절정은 천둥처럼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압도적으로. 제 몸이 떨렸고, 오빠도 떨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그 순간을 함께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요가 왔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어요. 기쁨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빠도 제 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어요. 시원한 바람이 땀에 젖은 우리 몸을 식혔습니다. 6월의 밤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지만 그 무거움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빠가 다시 침대로 돌아와 저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저는 오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오빠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빨리 뛰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죄책감보다 사람의 온기를 먼저 느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 오빠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이 각인시킬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건 저는 이제 혜진의 친구가 아니라 한 남자를 원하는 여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었다는 것.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저는 오빠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오빠의 체온이, 오빠의 숨소리가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저를 피했어요. 아니, 우리가 서로를 피했죠. 그날 새벽 눈을 떴을 때 오빠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간단한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오빠는 없었어요. 쪽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토스트. 그게 전부였죠. 저는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깁스한 팔로 불편하게 숟가락을 들면서 어젯밤 일을 떠올렸어요. 오빠의 손길, 숨소리, 체온.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정말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깁스가 풀리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더 이상 오빠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짐을 챙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침실의 향기, 욕실에 걸린 수건, 거실 소파에 남은 체온. 혜진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혜진이. 저는 그 사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지만 혜진의 눈빛이 등 뒤에서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니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혜진의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밤을 보냈다는 것이.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혜진이 보였어요.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부탁하던 그 순간이. 오빠를 혼자 두지 말라던 그 목소리가. 저는 혜진의 부탁을 지킨 걸까요? 아니면 배신한 걸까요? 이틀째 오빠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보고 싶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말도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식탁 위에 반찬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에게 가져다 주려고 만들었던 반찬이었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죠. 뚜껑을 열어보니 상해 있었습니다.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저는 반찬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혜진 때문인지, 오빠 때문인지, 아니면 제 자신 때문인지. 그냥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지만 가슴 속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나흘째, 오빠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발이 저절로 향했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집에 있는 거겠죠.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밤처럼 거센 비였어요.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옷이 젖고 머리가 젖고 신발 속까지 물이 스며들었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오빠의 손길이, 오빠의 입술이, 오빠의 숨소리가. 다섯째 밤,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받지도 못할 뻔했죠. 전화기를 귀에 댔을 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도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일이 우리 너무 급했던 것 같다고. 혜진한테 미안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오빠도 후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일을. 저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혜진한테 죄 짓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죠. 전화를 끊어야 할 것 같았지만 끊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연결이라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갖자고.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혜진이 좋아하던 보름달이었습니다. 혜진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이해해줬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빠가 떠난 빈 방보다 제 가슴이 더 허전했다는 것. 그리고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빠뿐이라는 것.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빠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죄책감과 외로움과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빠를 원한다는 것을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2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여름 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7월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없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혜진이 키우던 스킨답서스였어요. 새잎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거울을 볼 때마다 볼이 쏙 들어간 제 얼굴을 봤으니까요.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죠. 익숙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어요. 깁스는 일주일 전에 풀렸지만 아직 팔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오빠가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해야 할까요?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난 2주 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옳은 건지, 혜진을 배신한 건 아닌지 계속 고민했다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똑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깨달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혜진이 제게 부탁했던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오빠를 혼자 두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옆에 있어 달라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 혜진의 친구라면 오빠가 웃는 걸 더 좋아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죄책감에 갇혀 사는 것보다 다시 행복해지는 걸 원했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오빠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건 아닐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의 말이 맞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혜진은 이미 없고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오빠가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혜진이 정말 이걸 원했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오빠를 원했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오빠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고 불확실하고 약간은 슬퍼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가 저를 안았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저도 오빠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두 팔 다 쓸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계절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거겠죠. 혜진은 떠났지만, 우리는 남았습니다. 오빠가 화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혜진의 화분이에요. 새잎이 돋아났다고 말했죠. 저는 그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녹색 잎이 생명력 있게 뻗어 있었어요. 죽을 것 같던 화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이 화분처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혜진의 기억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오빠의 눈빛에서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보였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혜진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그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오빠가 제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가볍게, 애정을 담아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는 죄책감만큼이나 감사함도 느껴졌습니다. 오빠를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주말에 왔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죠. 천천히, 정말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때로는 혜진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빠와 혜진의 추억을, 저와 혜진의 추억을. 슬프기도 했지만 그렇게 혜진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했어요. 혜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빠가 말했습니다. 혜진이 정말 이걸 원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게 혜진을 배신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창밖에는 여름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밝았고 하늘은 높았어요. 저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도 제 손을 꽉 쥐었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혜진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이 죄책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